안녕하세요. 2022 청소년 탄소 중립 산림교육 기후위기 대안 숲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 숲해설가 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강릉생명의 숲은 시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고 가꾸고 보호하고 그런 건강한 숲에서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시민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에서 다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할 이야기들에 대한 첫 문을 여는 사진은 바로 이 지도에서 시작을 할 텐데, 자, 여기 지금 여러 색깔로 나타내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작년과 올해의 기온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15라는 숫자는 작년보다 15도가 더 높게 날씨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우리나라 날씨가 25도로 기록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올해 기온이 40도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지금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기온 변화가 조금 더 와닿지 않는다면 실제 우리가 관측한 기온을 한번 볼게요. 가장 짙게 검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은 이 온도가 바로 밑에 보이는 것처럼 65도씨라고 하는 그런 온도가 관측됐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이 상상하기 되게 쉽지 않은 그런 기온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폭염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런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자, 이 아저씨가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있는 되게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몸의 체온을 낮춰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처절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이곳은 포틀랜드에 있는 냉방 피신센터의 모습이에요. 더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그 더위를 피해서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원래 이곳이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더웠던 장소가 아니라 평상시의 기온이 밑에 보이는 것처럼 22도, 23도, 19도씨 정도의 그런 낮은 기온,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쾌적한 기온을 유지하던 곳에서 갑자기 30도 이상의 고온이 관측이 되다 보니까 그 너무 갑자기 더워진 더위에 사람이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더위로 인한 재난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더위로 인해서 증발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호수라든가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리는 이런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인한 것 때문에 농작물들도 이런 가뭄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산불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는요, 리아섬 황폐화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새 서울만한 숲을 태웠습니다. 45도를 웃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진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터키는요, 최근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났습니다. 헬기를 동원한 사투를 벌였지만 역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됐고 8명이 숨지고 860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도 시칠리아 남부 그리고 칼라브리아 같은 중부 할 것 없이 산불이 났습니다. 불은 마을 코앞까지 번졌고요. 연기는 대낮에도 해를 가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벌써 한 달 가까이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크기의 3배 면적을 집어삼켰는데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150년 된 유서 깊은 마을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들어 발생한 산불 건수 무려 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나다도 산불로 농사를 앓고 있습니다. 재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런 더위로 인해서 바닷물의 온도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바닷가의 조개들이 그 더워진 물 때문에 폐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자, 어느 한 곳에서는 너무 덥고 비가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고 이런 것 때문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면 또 한 곳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양의 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피해들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아마 뉴스에서 많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나는 그런 거 말고도 유럽에서 있었던 수해의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커다란 규모의 그런 물의 양, 그 다음에 물의 속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거의 다 뒤덮고 있는 이 물로 인해서 유럽은 올해 아주 커다란 수해를 입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지구에서 지금 많이 여러 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 일들이 거의 6월, 7월 거의 2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구. 자, 지구가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기후 변화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기후 위기가 닥쳤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후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쓰고 또는 날씨라는 말도 같이 쓰지만,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날씨와 기후가 같은 말일지 다른 말일지 의미를 한번 좀 되짚어보고 갈게요. 자, 날씨는 매일매일 시간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대기 상태를 말한다면, 기후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의 날씨를 모아서 만든 평균값을 말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동안의 매일매일의 날씨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판단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처럼 기후가 변한다는 건 하루하루의 변화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평균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후가 변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훨씬 더 큰 의미, 변화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기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후가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지구, 우리는 지구가 이렇게 공기층을 가지고 대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기의 성분은 되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질소, 산소, 아르곤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제일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지금 우리는 되게 안 좋은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노란색 그 화살표가 나타내는 건 태양열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덮인 다음에 다시 우주로 그 열이 이제 방출되는 그 복사열의 양을 보고 있는데, 지금 노란색처럼 모든 태양열이 지구에 도착했다가 우주로 모두 다 방출이 된다면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또 지구는 더 이상 더워지지 않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붉은색 화살표처럼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열의 일부가 다시 지구 대기권에 머물게 된다면, 그 머무는 열의 양만큼 지구는 기온이 올라가는 따뜻한 상태가 될 텐데, 이런 걸 우리는 온실 효과라고 해요. 즉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의 막처럼 공기를 가두어서, 따뜻한 공기를 가두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이런 온실 효과 덕분에 우리는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인데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하나도 없게 된다면 지구는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33도 정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지구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얼음 행성이 될 테니까, 이산화탄소가 가져오는 온실 효과는 나쁜 게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닷물 속에, 땅 속에, 식물체의 몸 속에 모두 지구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들이 발생시키는 그 이산화탄소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바닷물에 흡수되어서 또 바다 생물에 흡수되고 그것이 석회암 같은 암석의 형태로 저장되기도 하고, 식물이나 동물 몸속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들은 식물 몸속에 흡수되어서 이렇게 땅속에 묻혀서 오랜 시간 화석연료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요. 즉 지구는 꾸준히 생겨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형태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탄소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지구예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생존에, 지구 생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인상이 나빠졌을까?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자, 바로 이랬던 지구의 순환 시스템에 사람의 간섭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즉, 지구가 땅속에 묻어두었던 탄소 덩어리인 화석 연료를 꺼내서 그것을 연소시켜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자, 사용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바로 사람들이 사용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 보이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은 거주지를 만든다거나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필요성 때문에 파괴가 되면서 숲의 면적이 줄고 있는 것도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되게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진에 보는 모습들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렇게 공장에서 매연을 뿜어내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전자기기라든가 생필품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매일매일 자동차를 타면서 이동하고 있고 냉난망 시설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도 지금 지구의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오염의 모습에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고 우리도 이것의 영향으로 인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량은 사실은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양의 변화가 왔었는데 자, 1950년대 농도부터 현재까지의 농도에 저희 수직에 가까운 저 선이 되게 실감이 안 나고 거짓말 같은 양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킬링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데이비드 킬링이라는 과학자가 1958년부터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예, 마우나로아라는 섬에서 하와이의 한 섬이에요. 거기에서 1958년부터 현재까지 매일매일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그런 그래프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킬링 커브라고 부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958년 관측 이래로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량은 배출량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아까 그래프에서처럼 10만 년 단위 주기로 이렇게 압축하면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런 빠른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거를 아마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량이 급증하면서 지구의 평균도 함께, 기온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일어났던 시기로부터 지금은 거의 1도 이상 기온이 올라갔다라고 해요. 자, 그럼 지구 기온 1도가 올라가면서 지구에는 이렇게 홍수라든가 미세먼지, 가뭄 또는 폭염 또는 물 부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1도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작은 의미인 것 같은데 1도 때문에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나라는 그 지구 1도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사람도 체온이 1도가 올라가서 38도 가까운 체온이 되면 사람 몸이 아프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병이 나타나는 신호인데 그래서 지구에도 지구 온도 1도로 인해서 병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구 생물종의 10%가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하는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는 서식지를 옮기지 못한 그런 생물종들이 멸종해 가고 있는 위험에 겪고 있고 뉴스에서 많이 보듯이 만년설이라든가 작은 비가가 계속해서 녹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상승한 해수면은 사람과 동물들의 생물들의 거주지를 잠기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들을 지금 입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기후 관련한 질병을 앓거나 또는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구의 변화를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즉 우리와 지구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다 멸종 위기에 가도록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논의를 2015년에 시작을 했어요. 자, 2015년에 여러분 들어봤던 것처럼 더 이상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 더 이상 1.5도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인데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하고자 했었던 도쿄 의정서의 만료 기간이 2020년이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할 기후 행동 약속을 하기 위한 회의였었고요. 거기에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됐습니다. 자,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는 2도씨 이하 1.5도씨라고 하는 온도를 목표로 잡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IPCC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1.5도라고 하는 온도가 정말 중요하다. 이 온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구 온난화 1.5도씩 특별 보고서를 2018년도에 승인하면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씨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됐는데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1.5도씨를 강조하느냐라는 걸 보면 1.5도씨 상승했을 때와 2도씨 상승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을 텐데 자, 1.5도씨를 유지하면 북극이라든가 또는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소실되는 위험이 훨씬 많이 감소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그 위험에 노출되는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감소한다라고 해요. 즉 2도씨가 올라간다면 이 위험의 수치가 그만큼 증가한다고 판단하면 될 거고요. 그로 인해서 물 부족 인구도 50%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하고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작물 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위험도 3분의 1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자, 이런 물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기후와 물의 부족으로 해서 생기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도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즉 그래서 2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구 변화의 속도를 멈출 수 없는 온도가 2도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온도에 도달하지 않게 1.5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수치예요. 즉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량이 있는데 그 탄소량만큼을 흡수해서 공기 중에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지금 공기 중에 있는 탄소의 양을,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기는 힘들지만 더 이상 지금에 있는 이산화탄소량보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늘게 하지는 말자. 즉 증가량을 0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될 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네 글자는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럼 이 탄소 중립의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해야 되냐는 목표 수치가 있어요.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행동대로 한다면 2030년, 2040년 때면 벌써 2도씨라고 하는 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1.09도씨의 상승 온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1.5도라고는 목표치까지 0.41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늦추지 말고 바로 행동을 시작해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국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변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 행동들은 어떻게 변해야 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숲을 파괴해왔던 이 행동을 멈추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서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줄이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와 수소 에너지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점점 전기와 수소 에너지의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발전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전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화력 발전인데 화력 발전의 연료는 대부분 석탄이에요. 즉
전기 자체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발전 방식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방식이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훼손됐던 숲을 다시 조성해주는 그런 산림을 조성하는 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숲을 더 잘 가꾸어서 더 건강한 숲으로 탄소 흡수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숲으로 만들어주는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면 되는데, 자, 우리 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해결력도 이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전기 수소로 모두 전환하겠다. 그리고 적은 에너지로도 많은 에너지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겠다. 또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통한 쓰레기 배출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능, 또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그런 탈탄소 미래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의 방향을 두어뒀는데, 자, 이것들은 탄소를 저감할 수는 있지만 탄소를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자, 이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자연에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자연적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숲과 갯벌, 습지들의 면적을 늘리고 그들의 그것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지켜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한 자연적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숲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광합성 능력, 그래서 이 숲의 건강함을 통해서 나무와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숲에서 자란 나무의, 즉 목재의 이용을 늘림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덜 발생시키는 소재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이런 목재 사용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바로 이제 숲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숲을 잘 가꾸고 잘 가꾼 숲을 에서 나오는 목재들을 잘 베어서 잘 이용하고, 그렇게 베어낸 또 숲 자리에는 다시 어린 나무를 잘 심어서 앞으로 계속 잘 심고 잘 가꾸고 잘 베어서 사용하는 이런 산림 경영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자, 이것들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숲이 성장하면서 흡수하게 되고, 한번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계속해서 나무의 몸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에 타거나 또는 썩어서 분해되기 전까지는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계속 목재라는 그 형태 안에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목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 공기 중에서 배출하지 않고 저장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집을 이용된 그런 재활용된 이런 목재 제품이 이제 나중에 다시 재활용돼서 우리가 화석 연료 대신에 목재 연료를 쓴다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계속 순환하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탄소 흡수와 그다음에 탄소 저장고를 할 수 있는 목재 사용을 늘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이 적은 소재인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무를 심을 때 씨앗을 모을 수 있는 채종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우수한 종자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채종된 것들은 심어서 어린 나무를 가꾸게 돼요. 이것을 양묘라고 하는데, 양묘장에서 어린 나무, 묘목으로 길러진 나무들을 이렇게 숲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나무를 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은 것들을 이제 가꾸는 과정에 되는데, 어린 나무들이 풀보다 키가 커질 때까지는 이렇게 어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을 베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 성장을 방해하는 어린 나무들을 좀 베어내주면서 숲을 가꾸다가 나무가 좀 자랐을 때부터는 좀 더 훌륭한 목재가, 좋은 목재가 만들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고요. 너무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면 나무가 굵기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나무를 속간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속가배기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면 이렇게 옹이가 적은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속가배기를 해주면 훨씬 더 속가배기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성장이 빨라지면서 굵게 성장하는 그런 나무를 키울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건강한 숲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숲이 되고 또 이렇게 공간이 많은 숲은 다른 동물들과 초본들의 서식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를 이제 베어서 우리는 수확을 하게 해서 쓰게 돼요. 자, 이런 나무들을 베어서 이렇게 모아서 공장에서 이제 나무 목재로 가공을 하면 우리 이렇게 다양한 목재들을 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사용한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집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숲이 저장한 탄소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요즘에는 이렇게 상업적인 건물도 목재를 이용해서 짓기도 하고 또는 고층 건물도 이렇게 목재를 이용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을 하면 다른 소재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탄소 배출량이 적고요. 그렇게 또 집을 헐고 나서 그런 나무를 재활용하는 목재의 건축별 목재의 재활용률도 목재가 가장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나무로 된 생활용품, 나무를 이용한 건축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뱉어낸 산소를 우리는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뱉어낸 이산화탄소는 다시 나무가 흡수해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무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뱉어낸 이산화탄소는 또 숲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구가 위험해서 우리가 지금 행동을 변화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지구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구 위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존립을 위한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있는 지구의 생물들의 멸종에서 우리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 멸종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자, 여러분들은 숲과 함께하는 행동들이 어색할 거예요. 숲에 가는 것도 어색할 것이고 또 내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어색할 테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런 행동들과 함께하는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는 훨씬 더 지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와 여러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고는 것에 훨씬 더 많이 익숙해지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지금 시작하고 우리 함께 노력해서 다 함께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